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로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된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때도 이 출마 예정자들한테 여론 조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녹취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순에 명태균 씨가 총선 출마 예정자 측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ARS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 날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네, 우선 제일 앞부분에는 상대편 지지자를 파악한 뒤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이 당원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일에 먼저 전화를 걸면 사람들이 당 조사에 응한 줄 알고 진짜 당 차원에서 하는 조사를 안 받을 거라는 게 명시의 설명입니다. 즉 미리 ARS를 돌려서 전화 받은 사람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에 공식 여론조사 때 이른바 방해조사를 실시한 정황이 이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익숙합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명태균이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잖아요, 이미.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저희 뉴스토마토는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고 이 문건이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돼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당시 대선 경선의 조작 의심을 보도했었습니다. 네. 해당 수법과 비슷한 내용이 어제 녹취록에서 드러난 건데요. 저희가 보도했던 건 오염된 표본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일종의 방해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 방법이 드러난 겁니다. 네. 저희의 지난 보도에서는 여의도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에게도 해당 문건이 전달됐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의원은 페이스북에 뉴스토마토 기사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반응도 하기 어렵네요 라고 적었었습니다. 어렵다고 했죠. 이 의원은 한편 그 이후로 굉장히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녹취 공개로 그 관련된 정치인들의 입장에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는 방해조사로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말했는데 해당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 그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날 자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떠올려. 와 근데 개표해 봤는데 이 먹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나?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가르쳐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내 말 틀렸어. 자, 들어보면 뭐 항공사 빗대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인데 마지막에 나는 결제를 잘해주면요 이러면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우선 앞부분부터 네. 살펴보면 명 씨는 방해 조사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항공기에는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듯이 같은 날 조사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논리인데요. 아하.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대한항공인 줄 알고 탔는데 아시아나였다라는 비유를 진행합니다. 즉 대한항공은 당 차원의 공식 조사를 의미하고 아시아나는 명 씨가 진행한 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네요. 또 민주당은 녹취 뒷부분을 근거로 금품 거래 정황도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는 계속해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혜경 씨가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컴퓨터 화면에 따르면 명 사장님이 가져간 이 돈의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돈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창원지검도 미래한국연구소 돈 흐름을 통해서 명 씨를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있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사실상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 그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 뉴스토마토가 처음으로 보도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해당 의혹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보도 시작은 저희 뉴스토마토였고요. 그 보도들을 확인해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녹취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런 육성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한테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네, 민주당이 공개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음성은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네. 통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육성에 대해서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 했다면 당 공관위와 최고위가 딱딱 찍어서 전략 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5월 9일의 진실에 대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아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5월 9일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차례 보낸 것으로 그래요. 확인이 됐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이 이러면 됐는데요. 또 기자회견 말하고 또 달라지는데요. 네, 정황상 수차례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끝에 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명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연락한 문자도 검찰이 아하. 확보를 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사람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면서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해당 연락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이뤄진 터라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과장한 거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당시 연락을 받은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MBC 단독 보도에 예. 따르면 명 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그 뒤로 휴대폰을 2번 바꿔서 또 그런 소리 카카오톡에 합니까? 남아있는 게 아유.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이것저것 많이 보냈지만 토를 달고는 하지는 않았다면서 주고받은 거야 뭐라도 있겠지만 공천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말을 찬찬히 분석해보면 명 씨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건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천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반응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명 씨와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었지만 육성이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가운데 관건은 이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 명태균 씨 통화 녹취 이 검찰이라면 빨리 이걸 확보하고 이걸 확인하는 게 남겨진 과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 녹취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그 마치고 나왔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실 안에서는 또 정반대 얘기를 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일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네. 나온 명태균 씨가 처음 받은 질문은 윤 대통령과의 녹취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네. 당시 명 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직원들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직접 들려줬다 이렇게 아하. 설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이 아니라 건진 법사가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또 아까 잔뜩 났더라고요. 알려졌는데요. 그때 보니까. 네, 이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다.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명 씨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는 대통령과의 녹취를 갖고 있지 않고 녹취가 담겨있던 핸드폰은 포렌식 업체에 가봤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검찰의 해당 녹취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 중에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한테 보낸 메시지 그게 있다면서요. 네, 오늘 더 퍼블릭 단독 보도에 네.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윤이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문자를 보낸 시간은 또 똑같이 취임 전날 새벽인 2022년 5월 9일 0시 20분께였습니다. 이날 난리네요. 네, 맞습니다. 전날. 또 다른 비밀의 날이 네, 되는 것 비밀의 같습니다. 날 5월 9일 날 네. 2022년. 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9일 새벽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명 씨가 당일 오전 10시경에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고 해당 통화 녹음이 바로 민주당이 폭로한 녹음이다 라면서 이준석이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콕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게 이번 사단의 화근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 이미 경선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사실 공천 결과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였는데 왜 명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에게 연락하게 만든 건지 의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셈인데요. 네. 이준석 의원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죠. 네, 주목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반응은 계속 나옵니다. 뭐 잘 모른다고 지난번에 여론조작 뭐 얘기도 하셨고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결국 검찰이 명태균 등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창원지검 형사 4부는 네. 어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네. 관련 혐의는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에 일부를 공천을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하.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명 씨 측 변호인은 언론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고사 지내지 않았냐 이런 반응과 함께 이번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오는 목요일인 14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이니까 뭐가 달라지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좀 없애겠다라는 전략으로 네. 풀이가 되는데요.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한되는 게 골자입니다. 그 전에는 14개 정도의 혐의가 있었는데 대폭 줄여서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요. 한 대표 측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당론을 모아서 특검을 막자는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또 김말용님, 최윤님, 안용님, 로라님, 또 이나라님, 올리비앙님, 또
또 배동원님도 역시 오셨고요. 로또님도 오시고 수박 패배님도 오셨습니다. 댓글 참여 많이 감사드립니다. 왕자님 오늘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유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이야기해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신인규 변호사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바로 나온 소식인데 창원지검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자,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 부분인데 증거는 벌써 인멸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 뒷북 아닌가요? 그 우선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이 네. 구속영장 청구 내지는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도 여러 개가 있다, 뭐 핸드폰을 뭐 산소에 묻었니, 뭐 여러 가지 태웠다, 뭐. 예,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지금 했고 또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협박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로 봐서는 구속영장이 나와도 한 100장은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100장은 발부다 했었어야 될 것 100장이요. 같은데 네. 지금 검찰이 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여론에 떠밀려서 아주 그냥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전 특검으로 가는 건 수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선거에서 누가 돈을 주고 공천 미끼로 그 부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개의 의혹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공천 개입이에요. 지방선거, 총선 등등에서 여론 조작 이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당연히 상식선에선 가능해야 되는데 네.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특검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게 결국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이제 군수 그리고 시의원 예비 후보 네. 요 넷이서 이렇게 요 안에서 서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 당했다 이런 식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크로비스타에 데리고 갔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약에 못 만났다면 김건희 씨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네. 그럼 그 예비 후보자들이 그렇게 속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미 드러난 바도 너무 많고 오늘 그 뉴스타파 또 얘기
보니까 네. 그 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직후에 6월 13일하고 22일에도 네.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가 만났다. 심지어 그 봉하마을 갈 때 대통령 특별 열차에서도 만났다는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 거짓말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하. 검찰을 이미 많은 시민들도 불신하고 있죠. 검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뭐 어떤 없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 안 할 거라는 딱 그런 생각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특감이네 뭐네 이런 말장난 필요 없고요. 특검만이 답이다. 검찰이 다 초래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앞에 가면 휴대전화도 뺏기고 뭐 그렇게 출장 조사나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또 수백 번 민주당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의 불신도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지금 검찰이 어차피 열심히 안 할 걸로 다 국민들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 특검 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안의 주역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만 해도요. 네. 국정농단이 언론에 들켰을 때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리면서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했는데 맞아요.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노출을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검찰에 출동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서도 네. 상당히 오만방자한 빡 찌르고 있는데요, 태도를 기자한테. 예, 유지하면서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성의 그 정이 없고 개전의 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저는 가장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엄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국정농단의 상태도 심각하고 반성도 없고 저는 국민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걸 봐서는 저는 뭐 엄벌이 뭐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또 다른 명태균 녹취록 공개가 됐는데 이번 녹취는 명태균 씨가 2020년 3월 달에 국회의원 그 출마 예정자 측한테 여론 조작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ARS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날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사실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저기서 전화하지 뭐. 그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날 자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예? 그거 같으면 전화 계속 하는 거지 지지한테. 야,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면 그러면 와 밴드에 막 다 받았어 이게.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다 올려. 와 근데 개표했는데 이게 뭐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네. 나는 결제 자료지면요 다 갈거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씨. 내 말 들었어. 그럼 컴퓨터 임대 다 하고 그 15짜리 했더라. 그 임대 싹 해갖고 싹 세팅해갖고 요 좀 돌리고 오고. 자, 이 녹취 내용이 정확하게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 이 말인데 그렇다면 뭐 민주당 얘기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왔고 또 진화도 됐을 것이다. 이런 건데 어떻게 지금 여론조작 방법을 이렇게 실토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특히 이게 대선 경선에서 이걸 처음 했다고 보는 거, 처음이자 끝을 했다고 보는 게 과연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지 완전 달랐고 사람들 속이고 태운 거고, 그러니까 딱 그 정당에서 보통 이제 여론조사 기간이다 하면 지지자들한테 전해지고 그럼 이제 그날은 막 일하는 분들도 다 칼대기를 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를 어떻게든 그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 기다리고 딱 전화를 받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끼리는 또 완전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공작을 하면 결국엔 우리가 그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까 앞에 뭐 얘기 나왔듯이 엄벌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검찰에서는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자꾸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꾸 자기들끼리 그냥 돈 장난했다는
했다는 걸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이미 신호를 줬습니다. 그때 그 뭐 정치자금법 얘기만 하는데 JTBC 기자가 본질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신용불량자인데 계좌로 1원 한 푼도 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의미 없는 거다. 그쵸. 하니까 갑자기 그 JTBC 기자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미래한국 연구소 가봤냐? 가봤다. 몇 평이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검찰하고 얘기가 다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보면 여론조작 방법을 아주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이면 2022년에 있었던 우리 대선, 또 2021년도 여론 또 뭐 경선 같은 거, 2022년 총선, 뭐 보궐선거, 지방선거, 24년 총선 쭉 하면서 실력이 좀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네. 못 지나치는 거고 절도범이 빈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가입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갖고 딱 갖다 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하겠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항상 뭐 돈에 대해서 본인은 1원 한 장 안 받고 굉장히 초연한 것처럼 네. 마치 본인을 공익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출발지는 돈이고요. 종착지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출발해서 권력까지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저거는 뭡니까? 여론조사가 실제로 당에서 돌아가는 네. 당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업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업무방해죄 적용돼야 된다고 아니 저게 보는데요. 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거지 저거 이외에 어떤 게 업무 방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드루킹 사건도 다른 조항 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여론 조작을 처벌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저는 검찰의 수사 미진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조항도 있고 저렇게 증거까지 다 명명백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에게 남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까지 더해가지고 네. 저는 가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엄벌을 저는 쳐야 된다. 저렇게 녹취까지 다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계속 부인하면서 국민들을 가지고 논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계속 하늘까지 쌓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련된 위반이긴 한데 공직선거법은 뭐 그 어떤 시효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정치자금법은 사실 작아요. 딱 요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걸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완전 방해를 해버렸거든요. 업무방해죄는 계속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검찰이나 좀 이름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이거 명태균 사건은 업무방해로 하는 것도 너무 손방망이고요. 그렇죠. 이 업무방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권을 거래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아주 저질적인 공천거래 뇌물 사건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뭐 지금 당선자 신분이니까 뭐 공직자 신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삼아 보십시오. 다 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에 듣도도 못한 경제 공동체 원리를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38년 그러니까요. 40년씩 엮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아니 처벌이 필요할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입법에 분류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법 개정이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는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공천 거래, 공천 뇌물 사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사까지 안 가면은 이거 저는 본질까지 수사한 게 아니다. 저 국민적 비판에 저항에 저는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천 거래를 한 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은 여론 조작을 했고 그래서 공천 거래가 됐고 이익을 받고 이거 이른바 세입 반띵까지 이게 탁탁탁탁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마지막 부분만 완전히 그냥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여론 조작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놔둬도 됩니까? 당연히 납두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있던 당대표라든지 이걸 아는 사람도 책임에서 전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준석 네.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천하람 의원을 좀 제대로 파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 천하람 의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어쨌든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뭐 이들 중에 뭐 네. 원희룡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할 리가 없고 유승민 의원이 그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또 계속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 온오프라인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더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근데 저는 네.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좀 엄벌,
심지어 구속까지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 시켰거든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만 민주주의 파괴를 엄벌하고 네. 국민의힘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가 나타나도 왜 엄물쩍 넘어가는지 이거는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최소한 5명 이 공천 뇌물 사건의 주범 5명은 전 정치인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부부 아닙니까? 네. 이 2명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그 핵심 공범이고요. 당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 핵심 수사 대상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본인이 뭐 새치의 혀를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였는데 수사 대상자고요. 정진석 이분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재보궐선거 윤상현 이 5명은 수사를 받아야 될 운명이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사법적인 책임 이것까지 좀 다 해야 저는 이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몰랐다도 문제고요. 지금 안 돼도 거짓말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문제인 거고요. 아직까지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증거는 더 나옵니다. 더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쟁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알았으면 사법적으로 공범으로 처리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당장에 배지를 달고 있든 공직에 가 있든지 간에 당장 공적인 영역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정계 은퇴에 준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네. 그게 책임이지 말로 떼우는 게 책임입니까? 그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요. 전 이 사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 변곡점에 와 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뭐 다른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준석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꾸 이준석이 뭐 여론 보정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걸로 따라가고. 네. 근데 이번에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 기자 앞에서 엉뚱한 질문 역질문을 갑자기 하고 자기 혼자 그 기자 때문에 나 말 안 하겠다. 아, 나 삔또 상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요 패턴 비슷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이 뭐 비단 주머니 타령했던 게 결국엔 사람들 위기 몰렸을 때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이런 잔기술 가지고 여태까지 비단 주머니 행세하고 능력 행세했던 거 아니냐. 결국 이준석 의원이 여태까지 말해온 능력주의가 사람들 속이고 심지어 때로는 자기 지지층까지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출세가도에 이런 걸 다 써먹는 거가 능력이었냐. 이걸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또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14일 본회의 때 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예고를 했는데 특검법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좀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건데 자, 원래 13개였잖아요. 2개 그 주가 조작, 공천 개입 2개로 줄이고 또 제3자가 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수사 대상자를 줄인 부분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수사 사안이 종류가 많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특검을 통해서도 실효적인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살라미로 특검을 예, 나눠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와서 그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지는 현직 대통령의 측근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가 굉장히 고난이도 수사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특검을 한번 시작했는데 특검에서 성과를 못 내면 영원히 미제로 해결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3자로 특검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까 뭔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면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전략적. 어차피 3자로 물러나도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바에는 굳이 그 위험 부담을 하면서 3자 특검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굳이 3자 특검으로 양보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 그러니까 취임 이전에 발생됐던 것들은 대통령 취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전 3자 특검을 전 양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예.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발생한 범죄는 지금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 그동안에도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공이 여야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야당 추천을 했고 맞습니다. 성과를 냈거든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라미로 하되 전현직을 나눠가지고 전직일 때는 3자, 현직일 때는 야당 추천 특검으로 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민의를 따르는 거 아닌가. 전 민주당이 이건 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경원 대표는 특검 안 받겠다. 한동훈 대표도 뭐 더 말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다 뭐 걸리는 게 딱 하나예요. 20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몇 번째 반복되고. 어떻게 좀 이탈표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오면 네.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당연히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탈한 사람을 겁을 주고 진짜 한동훈 대표도 좀 가는가 싶다가 또 다시 막 간보는 모습. 그러니까 간철수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우왕좌왕하니까 지금 뭐 방향성을 잃고 저러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원칙대로 갔으면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오죽하면 뭐 개헌 논의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하. 여러 방법을 깔아놓고 본다. 근데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다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안 받는다면 그럼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이제 200만 300만 나가지 않겠냐. 네.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뭐 장애 집회를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오는 15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장애 집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저는 근본적인 네. 의문을 잘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법의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국회에 와서도 뭐 돈봉투 부스럭거렸다라는 거의 공소 사실을 다 공개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치를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사안을 계속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생중계니 뭐니 뭐 생닭 이후에 또 생중계가 지금 나왔는데 아주 그 생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독대에 집착을 하더니 네. 이제는 또 대상이 생중계로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생중계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도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사법이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사자기도 하거니와 이 사법이라는 것이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승복이 되는데 네. 자꾸 정치화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2조 심판론 한번 팔아가지고 총선 때 완전히 대표했거든요. 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또 2조 심판론으로 재미 좀 봐보겠다. 그리고 내지는 이 2조 심판론 가지고 재미 보는 거 외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의 지금 내용이나 내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그 빈곤한 상태인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치할 바에는 그냥 이분도 정치를 그만하는 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그 있습니다. 생중계라는 게 약간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불신이 너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알고 마치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무죄 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생중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이제 그 시각에서는 도박 아니냐.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방식도 한 방에 그냥 뭐든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내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뭐 해외 가가지고 한 방 크게 하고 하면 이걸로 국민들의 생각 바뀌겠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자기 딴에는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로 자꾸 기사를 덮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게 다수의 국민들의 이 소망과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본인들의 가치와 철학을 이렇게 잘 접목시킬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려우니까 자꾸 그냥 큼직한 거 한 방 던져가지고 국면 전환시키겠다 하는데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전 이거 사실 막 계속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집회 엮어가지고 뭐 민주노총 얘기하고 막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게 SOS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조 신호다.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죠. 자기는 이제 이대로 가면 자기도 죽게 생겼죠. 당장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당내에서도 계속 몰리고 있죠. 근데 자기의 기본적인 이 가치와 철학이 마땅히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 때린다. 이쪽으로 자꾸 자기 구실 만들려는 것 같은데 방향 완전 잘못 잡은 거죠. 근데 저는 예. 정치인이요. 예.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가 적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보고 왜 정치하냐 그러면요. 저의 적은 지방 소멸이고 그리고 수도권 과밀이고 그렇게 그리고 가야 돼요. 공교육 맞아요. 붕괴가 적이에요. 맞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 손도 잡고 뭐 잡을 수 있는 손 다 잡아서 또 어쨌든 반대편은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요. 설득도 하고요. 그거 이게 때문에. 이제 그 적에 관한 관점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냥 적이 상대방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 검사 출신이 사법의 칼을 가지고 하고
또 그 사법의 칼을 본인이 검찰은 떠났지만 여전히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사법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아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국익에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 좋은 전략이 아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수도권 과밀화를 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걸 적으로 삼으시고 기후 위기를 적으로 삼으셔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삼아서 정치를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수도권 뭐 과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생닭은 빼고요. 생닭은 빼고 아직 생생한데 여야 대표 생중계, 네. 특별감찰관, 지금은 이재명 대표 선거 생중계 요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딱딱딱 언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걸 그거를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아요. 하나 더 기억나는 표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 넣을 때 네. 삐진 표정. 그런 거 좀 기억납니다. 이렇게 파일도 갖고 있으면서 머쓱한 표정. 네.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좀 이따 우리 정광재 대변인 나와서 좀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다 정책 계산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어쩌면 정책 초보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미숙함으로 봐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초보라 그러면 네. 정말 이제 넓게 보더라도 그럼 이제 저런 식으로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제가 부족하니까 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꾸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이 정도로까지 비판 안 받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럼 국민 논높이 얘기했던 거랑 맞물려 갖고 국민들이 지켜주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여태까지 이제 싹 날려왔던 게 있으니까 그 과거의 옛 영광에 취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정치판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먹히겠습니까? 그때는 먹히죠. 네. 언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탁 던져주면 막 기사화되고 그 재미를 봤는데 이젠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뒤에 백드롭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멈추지 백. 않고 생중계 해내서 뭐 합니까? 재판 생중계 하면은 대한민국 살림살이 좋아집니까? 우리의 최고위원. 미래가 바뀝니까? 네. 저 멈추지 않고 생중계를 왜 해냅니까?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위에도 변화와 쇄신인데 변신과 쇄신 아닙니까? 네. 변신을 잘해요. 변신을 잘하고 쇄신처럼 때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는 결단코 국민의힘이 좀 회생 불가하다. 제가 책을 썼지만은 보수의 종말 제 책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정책 계산 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다시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이 됐어요. 국정 지금 운영 윤석열 대통령. 자, 대국민 사과를 또 직전에 했고 후속 조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네. 심지어 그 월말인가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또 대국민 담화를 또 이거 한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걸 본 보수 정치인들도 물론 겉으로는 깔끔했다, 클리어했다고 하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미 엑셋 야 뭐 이런 뭐 욕설한 거랑 그다음에 부부싸움 얘기랑 그다음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김건희 씨가 갖고 막 아침까지 문자고 이런 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짜여진 패널들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막 보는데 제가 다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과연 TK나 70대 그 고정 지지층들도 과연 좋아할까?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할지도 봐야 되지만 어제 새롭게 낸 과제가 양극화 해결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그 기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극화를 근데 해결할 수 이제 있는. 참 뭐랄까요? 저 네. 기자회견 그 대국민 담화. 근데 발음을 잘하셔야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담화인데. 네.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 승부수였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승부수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저는 대국민 사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그 뒤에 사과의 내용을 본인이 몰라요. 그럼 사과 왜 합니까? 근데 본인은 사과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 약 올리는 거죠. 진정성 없는 사과를 와서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한심하게 지금 쇼나 하고 국민들을 속이거나 있다면은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지지율은 지금 급전직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 대국민
담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했는데 효과가 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고 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저는 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문제도 진짜 웃긴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진짜 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할 거면 격차 해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 브랜딩으로 가져갈 거면 결국에는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펑크 문제를 해소하겠답시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거 6.5조 이게 안 보내면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네. 국채 발행 안 한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양극화를 더 벌리는 겁니다. 수도권 문제 이거 더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격차에서 얘기를 할 거면 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걸로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야지 무슨 뭐 계속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가 뭐 또 간봤다가 특감 얘기했다가 이것만 보여주니까 네. 도대체 저게 무슨 정치냐 여당 대표가 뭐 하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당 거죠. 대표하고 또 대통령하고 이것도 엇박자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거네요. 격차 해소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일자리의 소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AI가 예. 우리 곁으로 완전히 지금 다가왔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보다 기술의 진보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는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도 밤에라도 만나고 새벽이라도 만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뭔가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 정말 절벽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해도 모자른데 저렇게 한가하게 사과 대국민 사기쇼를 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뭐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그 자리에 있으면 힘들겠지만은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괴롭다. 전 이제는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생각이 뭐 이 듭니다. 질문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 17% 나왔었거든요. 리얼미터도 떨어졌고 22인가 떨어졌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표 조사도 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갤럽도 있는데 지지율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대국민 담 화도했는데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더 떨어지는 보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자산이 없어요. 정치적 자산이 없고요. 근데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저는 까불까불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보수의 자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진영도 다 지금 잘라내는 뺄셈 정치만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이제 거의 나누기 정치예요. 예. 그럼 나눠버리면 뭐 갖고 합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랑 둘이 합니까? 지지자 1명인가요? 아니 명태균 씨까지 2명인가요? 그 변호사까지 3명인가요? 그 3표 가지고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으로 지금 국민들을 세대 통합, 지역 통합, 성향 통합 다 시켜주고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국민 통합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제대로 해서 국민을 통합시켜야지 본인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다 뽀개버려가지고 전 국민을 통합시키는 방식 매우 신박하기는 한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 통합시키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 그 생각이 부분이잖아요. 듭니다. 전광판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돌을 맞아도 간다. 전광판 1% 지지율 1% 되더라도 간다.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돌 맞으면 죽어요. 가집니까 네. 그게? 심지어 그 돌 맞을까봐 국회도 시정연설도 안 나와서 욕먹고 같은 네. 당 의원한테도 욕먹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광판도 안 본다고 겉으로 얘기했지만 맨날 그거 보고 막 속 쓰려갖고 그거 유튜버들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 영광에 취하지 않은 죽은 자다. 이게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거기에 변화에 더 앞서가고 혹은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암기 위주로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걸 해먹던 사람들 그 시대가 이제 종말하고 이젠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인데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애써서 그냥 이걸 붙잡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만 건. 추가하면 네. 전광판은 안 보지만 네. 조작된 숫자가 쓰여 있는 전광판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광판을 다 안 보는 건 아니고 네. 숫자 조작이 들어간 네. 그 마사지된 전광판은 자주 예. 보기 때문에 네. 그 명태균 씨가 명태균. 지금 몇십 번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조작된 전광판만 보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나쁘게 말씀하지 마시고 후반 어떻게 하면 꼽혀 좀 계속 꼽혀치시고 계시는데 최기 변호사님 임기 후반 아닙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니면 그 우리나라 잘 끌어나가라고 그런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까? 김건희 특검 일단 받고
특검법 받아라. 일단 받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들 하나씩 풀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네. 주변에 뭐 십상시네머네 이런 사람들 쳐내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능성이 0.1%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솔직히 저는 그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답은 딱 특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주변부들만 계속 눈가기를 가리고 심지어 본인도 들을 생각도 없고 답이 없다 봅니다. 아니 저는 머릿속에 AI로 인한 우리 미래의 위태로운 삶의 현장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는 맨날 술 마실 생각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자리에 저는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휴대폰 교체하고 할 때가 아니라 배우자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시대의 최고의 안보와 민생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에 단 1분 1초라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 최고의 안보와 민생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고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 다 속여 먹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속일 것도 없고 속을 국민도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댓글에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참 시원하다 그 댓글 많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 부부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 쇄신의 또 요구도 많은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이야기 들려주실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네, 자, 여기 스튜디오 바뀌어 첫 출연하신 처음이에요. 거죠? 아니 네. 스튜디오 바뀌기 전후를 막론하고 그렇습니까? 이 뉴스토마토 채널에 나오는 네. 게 처음인데 네. 늦게 나왔지만 앞으로 불러주시면 종종 나오겠습니다. 아유, 저희야 사실 네. 항상 듣고 싶고 모시고 싶은 분이신데 네. 바쁘시고 또 요새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을 맡고 네. 있고 당정 관계를 비롯한 여러 네. 이슈들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 생각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좋은 말씀 들었어요. 네. 모든 정치를 한 사람들은 이념 지향성과 당파성이 있다. 정파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정치 고관여자, 정치부 기자를 했었으니까 네. 이때는 그냥 이념 지향성이 강했는데 네. 지금 당직을 맡고 당 대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정 부분 드리는 말씀은 정파성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당연할 라는 걸 수밖에 없죠. 예. 저 전제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저희 뭐 토마토에서 모실라 해도 국민의힘 이제 관련 뭐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또 예. 평론하시는 분이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예. 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저를 지지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만 강화할 게 아니라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가져오는 게 제가 당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 항상 뭐 정치권에는 집토끼, 뭐 산토끼, 그렇죠. 들토끼 논란이 예. 있잖아요. 저는 집토끼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나갈 생각도 나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 사실 근데 물론 그분들 맞아요. 더 열심히 예, 맞아요. 그 고려해야겠지만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많은 방송에 나가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심도 깊은 좀 네. 질문 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의정협의체 예. 공식적으로 정식 출범을 했는데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출범 자체가 성과죠. 그렇죠. 이건 저제 못하다가. 출범 예.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고요. 네. 여기 참여한 분들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 자체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의료 개혁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제가 여의정협의체인데 네. 사실 의사협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비판이 있어요. 전공의들하고 그렇죠. 학생들. 네. 전공의하고 이제 의사협회가 참석을 해야 네.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데 이면택 의협회장이 최근에 탄핵됐잖아요. 맞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네. 하나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지금 결국 여야 의정이 아니에요. 여의정이에요. 그렇죠. 어제 뭐 이게 저기 플랜카드엔 여야 의정이지만 야자를 빼야 야당이 됩니다. 안 왔어요.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먼저 언급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출범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단체의 대표성이 적다는 이유로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참석해서 아하. 우리의 레버리지를 높이면 의사단체들도 올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 계기가 마련될 텐데 지금 야당은 이 여야 의정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하려면 다 모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네.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후폭풍이 좀 거센데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도 뭐, 많이 받으시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죠.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요. 그 이거 다 만족했다 그러면 네. 제가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이 기자회견과 담화에 대해서 기대했던 수준이 음흠. 뭐 사람별로 좀 다를 거예요. 네. 기대 수준이 낮았던 사람도 있고 컸던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기대 수준이 낮았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 정당이나 국민의힘 뭐 저 정부 국정에 대해서 지지자들이죠. 지지하지 않는 네.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지지하지 않는 낮았습니다. 분들. 예. 왜냐하면 아예 어차피 뻔해 아하. 이렇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우리 그 정당 지지자나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민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대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원내에서는 이번 그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논평이 있었지만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없었거든요. 네. 또 한동훈 대표도 이 기자회견에 대한 자체 평가보다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네.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다라는 늦게 나왔죠. 하루 네. 늦게. 뭐 네.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네. 이 기자회견이 사실은 월말이나 순방 후에 한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좀 땡겨졌어요. 당겨졌죠. 혹시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좋은 변화라면 급조냐 아니냐 예. 이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음흠. 그 월 말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의사 결정이 뭐 급조했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해서 당겼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목요일 날 열리면 KBS 9시 뉴스 단신으로 긴급 편성된 거 보고 알았어요. 예. 원래 월 말에 개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급조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월 말에 해서 이게 좀 이 이슈를
뒤로 막 밀어놨었던 것보다는 좋았다. 아 근데 그게 이 말 좀 하기 그렇지만 연습도 좀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조금 조금 연습 안 했다는 그 반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회자가 되고 근데 있거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예.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정말 진솔한 태도로 설명하면 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예예예. 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습은 많이 하셨겠죠. 아하.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이 오래 진행될수록 본인의 그 원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대통령께서 워낙 좀 이렇게 격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 격이 없는 모습이 다소 좀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대변인에게 그만 좀 할까? 안 했으면 질문 그만 좀 좋았을 받지. 건데요. 뭐 이런 예. 것들은 평소에 대변인과 이렇게 있었을 때는 예. 대변인도 대통령께서 나를 좀 그래도 좀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생중계 다 카메라에서 보는데. 잡히다 보니까 내외신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예. 저러면 둘이 있을 때는 어떤 거야 이런 그러니까 혹시나 불필요한 상상이 오해를 가니까. 좀 예.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에 여권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감찰관 이 공감대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예. 관측이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뭐 할 것 같은데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은 안 되는 겁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네.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더 커졌죠. 거죠. 위원 얘기를 왜냐하면 하셨으니까요. 특검에 대해서는 예. 한동훈 대표도 한 번도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유효하다라고 네. 얘기하신 적이 없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네. 삼자 추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특검 사안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네. 사인 시절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조사를 했고 그 명품백 수수는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이걸 특검에서 뭐 하냐 이런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요. 여하튼 여기 이제 민주당이 여러 특검 사안 중에 2개로 제안하고 네. 제3자 특검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 민주당이 밝히는 제3자 특검이 그러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제한 비토권을 갖는다. 이러면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검찰을 통해서 네.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아하. 일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해갖고 아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공천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하자.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원내 의원이라면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공천 개입은 절대 안 공천 된다.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이 받아들이기 아하. 어렵죠. 그 혹시나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거부권 행사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사에 돌아온다면 특검법이 네. 이번에는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지난번에 최소 소국 내표였잖아요. 최소 내표. 내표. 예. 저는 이번에도 뭐 그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엔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걸 특검까지 갖고 가고 그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이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운 생각합니다. 것이다. 자, 어쨌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사실 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이제 17%입니다. 지난주 보면 그것 때문에 뭐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한 거 아니냐 분석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특별감찰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좀 활동을 자제하는 거 네. 이걸로 모든 이슈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된 이 그런데 이 모든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특검 안 받냐? 예. 이게 한
제가 생각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60% 정도가 특검해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내놓더라도 특검이 아니면 이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예를 들어서 국정이 최소한으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30% 넘는 지지율은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네. 이 정도를 회복하는 데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그 6명 이탈한 사람 중에 일부를 데려오면 30%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기 네. 때문에 이 정도의 해법이 나온다면 일정 정도는 우리 당에 대해서 떠났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네. 그래도 좀 돌아올 수 있지 돌아올 않을까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쇄신 주장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요. 하셨고 어느 정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강기훈 씨라든지 뭐 네. 강훈 사장 후보 그 두 정도만 지금 보이는데 좀 더 인적쇄신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생각하고요. 된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이제 강제적으로 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용기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양식이 돼야죠. 네. 강훈 전 비서관이 네. 관광공사 사장 이력하에 거론되다가 사장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훈 전 비서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직이 됐다고 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본인이 그만두죠. 그리고 대통령 행정관이 음주운전 했다면 그날로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그렇죠. 법적으로 그날로 예. 사표 써도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고는 하지만 예, 정지가 징계 되죠. 절차 마무리되면 본인이 그 다음 날로 발로 사표 써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자,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지금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용산 이전하면서 지금 계속 뭐 녹음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무속 얘기도 나오고 명태균 씨가 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어쨌든 그게 좀 졸속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그런데 박 앵커님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55% 된다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산 이전 잘못했다. 용산 졸속 이전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왔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저는 그러면 예.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매일 아침에 했었던 도어 스태핑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 적어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소통하고 국민과 네. 더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용산 이전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졸속 이전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계속 있는 나오는 거고. 거죠. 예. 이 졸속 이전이라는 건 약속한 거를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네. 이게 질질 끌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존중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국정을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좋았다면 졸속 이전 논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 좀 그런 아쉽다. 부분들이 좀 아쉽지. 명태균 씨의 뭐 조언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된다. 왜냐하면 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했었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실행한 게 명태균 씨였다면 모든 국정 전반에 명태균 씨의 이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거 그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관계 또 질문을 이번 기자회견에 나왔지만 네. 일하면 뭐 일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비슷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관계 뭐 가장 근처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언론에서는 나쁘다, 네. 좋다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그 두 분의 주관적인 네.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밖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는 과거 이 상태가 이렇게 관계가 좋진 않다. 아하, 누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두 분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소통한 사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없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치하기 전에는 이분과 이분이 굉장히 친하고 아주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면 아 이런 앙금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면 같은 편으로 모여서 더 큰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최근의 상황이 그렇다고 봐요. 결국에는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지지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지도 그렇죠. 모른다라는 예, 위기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사감 같은 거는 얼마든지 묻어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지지자들 또 막 갈라져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 지지자, 또 엄청나죠. 대표님 지지자. 네. 그 더 어쩌면 제가 그 유튜버들 좀 이렇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 그렇잖아요. 느낌인지 아니, 몰라도. 유튜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있잖아요. 예. 유튜버가 우리가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그 되면 찍나 안 얘기했죠. 찍나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도 내부에서 때리는 타격이 네. 훨씬 더 충격이 크더라고요. 아하. 맨 처음에 저도 정치할 때는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다 친윤이었습니다. 같은 네. 친윤이었죠. 뭐 예. 그때 친윤 아니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뭐 여러 방송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 저는 지금도 성공을 위한 네.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맞냐, 뭐 국민의힘 대변인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제가 좀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되죠. 저와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궤를 일정 부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는 네. 거고 그걸 통해서 보수 정권이 재창출돼야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 우상향하지 못하고 우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도 전달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배신자나 아니면은 뭐 진짜 보수 맞냐라는 프레임을 갖고 비판하시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주제를 좀 틀어서 민주당 얘기 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중계 얘기가 지금 한동훈 대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15일 금요일에 선거가 있는데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생중계. 뭐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네. 이거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유력 대권 후보 사실 누가 뭐라도 지금 여의도 대통령으로 네.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그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됐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 못지않게 이명박 박근혜 전 네. 대통령 공개됐죠. 그렇죠. 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게 뭐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도 과거에는 뭐 다 공개하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민주당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뭐 충분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뭐 지금 얘기를 하지만 무죄 나오거나 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오히려 생중계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피선거권과는 그 관련이 없지만 죄가 있는 건 죄가 있는 맞잖아요. 거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뭐 네.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사법적 판단으로 1심에서 저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사과드려야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0.73%포인트 차이로 엇갈렸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신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8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은 선고 3일 남은 상황이에요. 예. 수목금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긴급 대책회의 소집했다고 지금 네, 알고 네. 있는데 어떤 좀 이야기가 좀 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들 만나는 거니까 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법리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예. 그걸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 생중계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생중계 전례가 있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다만 민주당이 뭐 천만인 서명운동 예. 아니면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해동도 지금 얘기가 됐어요. 네. 되고 있는데 이거는 25일 날 또 이것도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요 1심 선고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나게 될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예. 2차 선거 후에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절대적으로 공고한 네. 당대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왜냐하면 없기 1심이 때문에 뭐 확정되는 그렇죠.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난다면 제일 큰 이슈는 저는 의료개혁,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그렇죠. 예. 빨리 야당이 들어와서 여야가 같이 이 의사단체들을 협상장으로 끌어오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해야 됩니다. 네. 그 관련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할 당선된 얘기가 이후에 큰일 났어요. 예. 여야가 어떻게 이 네. 초당적으로 대미 외교의 전략을 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고 국정 운영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두 여당 야당 대표님도 빨리 좀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마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자주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댓글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TTCO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수련 남자 또 그리고 이슈합 김철근 장유민 변호사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